그날 한밤중 내가 임시로 빌린 오피스텔의 커튼을 다시 여며 닫았을 때 전화 벨소리가 갑자기 귀청이 터질 듯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익숙했지만 이런 시간에 나에게 전화할 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 나는 순간 멈칫했고 차가운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저편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혼란스럽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했다. 지수야, 당장 돌아와. 큰일 났어. 민지가 현우를 공격했어. 오, 세상에, 무서워 죽겠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은 가슴을 두드릴 듯 요동쳤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작고 얼음장 같은 미소였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은밀히 준비해온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안녕하세요, 밤의 속삭임 청취자 여러분. 이곳은 평범한 여자인 제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은 당사자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만큼 차가워졌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제 이름은 지수 31세, 은행에서 회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다른 보통의 여자들처럼 평온하고 잔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밥을 짓고 밤에는 남편 곁에 누워 그날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저는 그 평화가 진짜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단지 저를 삼키기 위해 기다리는 시커먼 구덩이를 덮은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 오피스텔로 나오기 직전 저는 온 가족에게 꽤 푸짐한 저녁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제 동서 민지는 도시 여자처럼 번쩍거리고 화려했습니다. 막 스파에서 돌아온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붉은 입술을 빛냈으며 비싼 향수 냄새가 식탁 전체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서정 씨는 그녀를 보며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동서가 어쩜 이렇게 예쁘고 자기 관리를 잘하니, 누구처럼 하루 종일 장부만 들여다보지 않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손에 든 국그릇이 살짝 떨렸을 뿐입니다. 저는 익숙했습니다. 이런 말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민지를 감싸고 아끼는 방식은 여전히 제 마음에 작은 바늘처럼 깊숙이 박혔습니다. 남편 현우는 그저 껄껄 웃으며 민지에게 고기를 한 점 집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대화하는 것보다 서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민지가 웃을 때마다 현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민감한 거라고 다독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현우가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실을 정리하다가 그가 막 닫은 옷장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깔끔하게 닫으려는데 붉은색 서류 봉투에 모서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통 집이나 땅 문서가 들어있는 종류의 봉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살짝 당겨보았고 명의 이전 신청서라는 제목과 흐릿한 정보 몇 칸을 보았습니다. 채 다 읽기도 전에 현우가 욕실에서 뛰쳐나오더니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 서류야. 이런 건 남이 보면 큰일 나.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빼앗는 방식은 실수로 서류를 들킨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행동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딱 3초 동안 바라본 후 돌아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붉은 서류가 바로 제가 원치 않았지만 이길 수밖에 없는 가족 전쟁으로 저를 끌어들일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저는 등을 돌리고 누워 민지방에서 들려오는 문자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형수가 눈치챘어. 조심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 제가 온 가족이 원하는 것보다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자는 침묵하기 시작할 때 가장 무서워지는 법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침묵했습니다. 관찰하기 위해,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줄 준비를 하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출근한 후 저는 방을 정리하다가 그가 의자에 걸쳐둔 재킷을 발견했습니다. 재킷 주머니 안에는 작은 은색 포장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은 없고 붉고 동그란 약 몇 알만 들어있는 종류였습니다.
저는 회계사이지 의사는 아니었지만 이 약은 이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 복용해야 할 종류도 아니었고 성실한 남편이 재킷 주머니에 숨길 종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약봉지가 제 마음을 수천 조각으로 부숴버렸습니다. 배신당했다는 감정이 처음으로 제 피부에 닿았고 쓰라렸습니다. 저는 그 약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지에게 혹시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가 시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빨간 손톱, 섹시한 미니 원피스.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물어봐야 또다시 모욕당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감정은 그 누구도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프고 굴욕적이며 동시에 사람을 일깨웁니다. 여성의 자존감이 한계에 몰렸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봉지를 만진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 한밤중에 전화 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여성의 정의는 때로 배신자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스스로 되찾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현우의 재킷 주머니에서 붉은 약봉지를 발견했을 때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 가슴 한가운데 얼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저는 이상할 만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평생이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을 그날 현우가 집에 들어왔을 때 술과 여자 향수 냄새가 그의 옷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그의 재킷을 벗겨 옷걸이에 걸어주었습니다. 제 손이 주머니에 닿았을 때 저는 안에서 무언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보았고 얇고 붉은색의 라벨이 없는 약봉지, 그 안에서 몇 알의 동그랗고 반짝이는 알약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거 뭐예요, 오빠? 제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현우는 돌아섰고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치더니 곧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내 물건을 뒤지는 거야? 아, 정말 지수야, 나 피곤해 죽겠어. 감기약이야? 됐어? 피처럼 붉은 감기약? 들키자마자 그렇게 화를 내며 감추는 감기약? 그리고 동서가 멀리서 보고 얼굴이 0.5초 만에 하얗게 질리게 만드는 감기약?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투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제 몸의 냉기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침묵이 수천 마디 질문보다 상대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민지가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가 들고 있는 약봉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숨이 잠시 멈췄다가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그거 영양제예요. 현우 형이 워낙 기력이 약해서 건강 챙기려고 먹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응, 이제 알겠어. 민지는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가 불안해하는 무언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안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하지만 저는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경계를 늦추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만 방심합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평소보다 더 크게 웃고 더 많은 말을 하며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지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지, 요즘 정말 대단하다. 온라인 쇼핑몰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다니 요즘 여자들은 이래야지. 야무지고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현우가 놀란 듯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질투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사소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를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제가 빨랫감을 모으러 방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시어머니가 현우에게 작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엄마가 준 서류 지수 못 보게 잘 숨겨놔. 너랑 민지가 빨리 처리해야지. 저는 문 뒤에 서서
손을 꽉 쥐어 하얗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현우와 민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제가 돈을 모아 벽돌 하나하나 고쳐 지은 이 집에서 저를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얼굴은 더 이상 여자의 부드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수년간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순종하고 참아왔던 착한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싸울 준비가 된 한 여인이었습니다. 현우가 방으로 올라왔을 때 그는 또다시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오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다음에 설명해 줄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헛된 생각하지 마. 부동산 서류 문제는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명의를 부탁한 것뿐이야. 민지나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거짓말을 정말 못하네, 현우 오빠. 그는 몸이 굳었고 제 심장도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는 저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아내가 더 이상 몇 마디 공허한 약속으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날 거야.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 물 한 잔을 따르고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약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도 당황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극도의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울부짖거나 애원하게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게 하는 감정. 그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되돌려줘야 한다는 생각. 저는 그곳에 서서 약봉지를 바라보았고 제가 수년간 살았던 이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이 제 앞에 하나의 문을 놓았다는 것을. 일단 이 문을 넘어서면 되돌아갈 길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복수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우의 주머니에서 붉은 약봉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제 심장이 이미 딱딱하게 굳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고통은 언제나 더 깊어질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현관으로 내려섰을 때 거실의 공기 전체가 제가 더 이상 이 집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몸에 달라붙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물결치듯 우아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오렌지 주스 잔을 들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꽁가는 다리는 현우를 향한 반쯤 수줍고 반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현우는 저를 보는 것보다 그녀를 더 많이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보내는 남자의 눈빛으로. 시어머니는 제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지수야, TV 소리 좀 줄여라. 민지가 머리가 아프대. 저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건지, 밤새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아서 그런 건지, 하지만 저는 그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가벼운 대답만으로도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온화하시네요. 제가 남자였으면 형수님을 정말 아꼈을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었지만 제 심장은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려 했습니다. 미처 먹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는 젊고 예쁘고 활동적이잖아. 요즘 여자들은 이래야지. 너처럼 하루 종일 밋밋한 오피스룩만 입고 다니지 말고. 현우는 저를 쳐다보더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를 변호하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굴욕감이 제 가슴속에서 끌어올라 창자 한마디 한마디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저를 더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지가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패배자이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비밀리에 짜고 저를 게임에서 제외시키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동정. 저는 일어나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현우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한때 제가 그 남자에게서 가장 사랑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고통스러운 소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틀어 세제를 씻어냈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결혼 초 현우가 제 손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집안일 너무 많이 하지 마, 손 거칠어질까봐 걱정돼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바로 저를 부엌 한 구석으로 밀어넣고 제가 그 일에만 적합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민지는 저와 현우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춥다며 어깨를 움츠렸고 현우는 즉시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떠나고 싶었지만 제 다리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제가 마치 불필요한 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화 장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한순간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모든 것은 제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 민지는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척했지만 제가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오빠. 오늘 밤은 못 나갈 것 같아요. 형수님도 계시고요. 다음에 봐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것을. 현우는 제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지의 말이 당연하다는 듯 해연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물러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서랍 안에 숨겨둔 붉은 약봉지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꽉 쥐었습니다. 아프고 굴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감이야말로 제 안에 또 다른 불을 지폈습니다. 깨달음의 불. 그때 제 방 앞 복도에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지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췄지만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초 동안 서 있다가 걸어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제 발에 닿았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이제 아내의 방문 앞에서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민지를 너무 오래 바라봤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속하지 말아야 할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8년 동안 아내로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이 이렇게 작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 한 번도 이렇게 명확하게 사태를 파악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민지가 현우의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현우 형 셔츠 잠깐 빌렸어요. 넉넉해서 편하네요.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현우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조차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을 미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굴욕감이 충분히 깊숙이 파고들어 냉철함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문을 나서려 할 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지수야, 여자가 자기 남편을 못 지키면 언제 이를지 모르는 거야. 저는 멈춰서서 뒤돌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를 지켜야 할지는 두고 봐야죠. 이 말에 민지는 멈칫했습니다. 현우도 숨을 들이켰지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오래된 껍데기에서 벗어나듯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의 바람은 평소보다 시원했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 자존심을 지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여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들여 지은 집 안에서 경멸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저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냉철함, 냉정함, 그리고 계산.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가 여자가 자기 남편을 못 지키면 언제 이를지 모르는 거야 라는 말을 내뱉은 그날부터 제 마음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가슴속에 욱신거리는 감각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넓은 공허함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미친다고 말하지만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할 만큼 맑은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제 심장 박동, 숨소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맑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 하루라도 더 머문다면 그들의 경멸 속에 산채로 묻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현우가 샤워하러 갔을 때 저는 조용히 옷 몇 벌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시끄럽게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으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열쇠를 테이블 위에 두고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친정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 3일 후에 돌아올게. 3일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과 마주보는 오피스텔, 그 집보다 2층 더 높은 곳에 방을 빌렸습니다. 베란다에서 저는 현우의 침실 창문을 똑바로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내 것이었던 곳을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 느낌은 쓰라리고 슬펐지만 이상하게도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는 다른 색을 띱니다. 모든 것이 너무 고요해서 옆방에서 누가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현우의 재킷에 들어있던 붉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열고 미리 사둔 수익과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약 이름은 수의사만이 알 수 있는 복잡한 글자들로 가득했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효능이 현우가 숨긴 약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약의 색깔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저 바꿔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제 남자가 배신을 선택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를 그 자신의 결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몰래 집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수익과 약봉지를 그의 재킷 주머니의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민지의 향수 냄새가 재킷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달콤하고 역겨워서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붉은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3시간 후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입에서는 맥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지가 문자를 보낸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계단 복도에 서서 그들이 현관 앞에서 작게 나누는 대화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엄마가 내일 오빠가 서류 들고 가서 사인하라고 했어. 민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습니다. 밤에 오빠가 일 끝내고. 현우는 누군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낮게 웃었습니다. 내일은 없을 겁니다. 그들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빌린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서 현우가 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지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7분. 제 손은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질투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것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하나의 소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성의 삶에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지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 때가 됐다라고 외치는 소리처럼 저는 다음 계획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집안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현우의 동생, 민지의 남편 준호를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고 익명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내일 밤 당장 집으로 와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반응을 듣거나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불쏘시개가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집의 위선적인 껍데기를 태워버릴 만큼 충분히 큰 불꽃.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지방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두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충분히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순간 저의 모든 숨결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우가 제가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고향으로 가는 중이야 라고만 보냈습니다. 그는 헛된 생각하지 마. 저녁에 아버지 뵈러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에 익숙해지면 언제나 몇 마디 다정한 말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앉아 길 건너편의 집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열리는 소리, 민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수록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느껴졌지만 그 바늘들은 더 이상 저를 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온할수록 저는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신이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자신을 짓밟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일단 그 위치에 서면 증오는 더 이상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됩니다. 정의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빛. 그날 밤 시계가 12시 가까이 되었을 때 저는 민지가 현우의 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창틀을 통해 밤하늘에 밝게 비쳤습니다. 제가 바꿔치기한 수액과 약봉지는 아침부터 현우의 재킷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서 난간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때가 됐다. 그리고 바로 내일 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밤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맞은편 오피스텔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바닥에 길게 띠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 한때 제가 매일 밤 잠들던 그 집은 평소와 다르게 불이 밝았습니다. 현우는 막 접대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미 그의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에 가볍게 화장한 얼굴은 오늘 밤이 자신의 밤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56분. 계획이 틀어지지 않았다면 민지의 남편 준호도 제가 보낸 익명의 문자 때문에 생긴 의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바꿔치기한 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현우가 민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저는 민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타인의 남편에게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의도 가득한 웃음. 저는 베란다 구석에 몸을 숨기고 유리문을 살짝 열어놓았습니다. 소리가 희미하게 넘어오도록 몇 마디 작은 대화, 그리고 침대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 이내 침묵,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는 숨소리.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뒤따를 혼란을 잊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원했던 일이었지만 약 5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민지의 방에서 누군가 벽에 부딪히는 듯한 강한 충격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날카롭고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오빠 뭐 하는 거야? 현우의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파. 저는 눈을 떴습니다. 현우가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수익과 약물의 효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를 과도하게 흥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을 혼란시켜 사람을 소리 지르고 부수게 만들며 사방에 공격하려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줘요. 아무도 없어요? 살려줘. 몇 초 후 물건들이 쿵쾅거리며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짐승이 방 안에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쾌락의 소리가 아니라 고통과 공포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남자가 이제 자신이 숨겼던 바로 그 약물에 의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굴욕을 비웃었던 여자는 자신이 결코 치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가를 정확히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 안의 불빛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저는 민지가 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리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현우 형 미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아래층에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헐떡거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뛰어왔습니다. 그녀가 민지의 방문을 열자 또 다른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온 동네가 움찔했습니다. 세상에 현우야!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니? 멈춰. 당장 멈추란 말이야. 그녀의 울부짖음은 저를 똑바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길 건너편 침실 창문이 강하게 흔들리더니 문이 두 번째로 활짝 열렸습니다. 현우의 그림자가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대고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막히고 끊어졌습니다. 누가 방에 있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민지야, 어디 갔어?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떨면서 서정 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오빠가 제 목을 졸랐어요. 서정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현우야, 네가 민지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정신 차려. 하지만 현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약물이 그의 신경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피하려는 듯 방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몰라. 그 순간 저는 삶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가져다 준 공정함을 보았습니다. 제가 채 숨을 돌리기도 전에 현관문이 쾅 하고 매우 강하게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밤중에 달려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민지야, 네가 현우 형 방에서 뭘 하는 거야? 준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를 멈춰서게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짐승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고 서정 씨는 가슴을 움켜쥐고 너무 떨려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물건들은 마치 방금 전투가 벌어진 것처럼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아내로 살면서 처음으로 정의가 그 집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달려가 민지를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어. 너랑 우리 형이. 민지는 즉시 준호의 옷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그가 먼저 나를 공격했어. 난 아무것도 몰라. 나 너무 무서워. 현우는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에 찬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녀가 나를 유혹했어. 그녀가 나에게. 그러더니 그는 주저앉아 계속해서 머리를 벽에 뻗었습니다. 저는 서정 씨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이웃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 묻는 소리, 민지의 울음소리, 현우의 울부짖음, 서정 씨의 꾸짖음, 준호가 분노로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교향곡처럼 합쳐졌고 저는 유일하게 밖에서 평온하게 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소해서가 아니라 제 계획이 가야 할 정확한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여정을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자의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저주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저주는 이루어졌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자 좁은 골목 전체가 밝게 빛났습니다. 그 사이렌 소리는 밤의 정적을 찢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 구경하게 할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맞은편 오피스텔 베란다에 서서 현우가 2명의 구급대원에 의해 붙잡혀 공포에 질린 짐승처럼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며 입에서는 계속해서 단편적인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가 나를 따라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를 가까이 오게 하지 마. 그리고 민지는 뒤따라 나왔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으며 그녀의 눈은 너무 두려움에 질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꽉 잡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나는 그냥.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존재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가슴을 움켜쥐고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현우야, 민지야.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추락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들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계획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그들의 마지막 가면이 벗겨져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저는 응급실 문 밖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우는 침대에 누워 사지와 몸통이 고정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급히 그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런 상태인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쳤던 남자가 이제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웅얼거리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옆 침대에 누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양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멍든 듯한 굴욕감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움츠러든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고소함을 느끼기보다는 딱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배신자들은 대개 비슷하다는 것을, 그들이 초래한 결과에 의해 고립되고 가여워진다는 것을. 젊은 의사가 밖으로 나왔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환자 가족분 중에 보호자 계십니까? 서정 씨가 달려갔습니다. 제가 어미예요, 선생님. 우리 애 괜찮나요? 의사는 민지를 흘끗 보고 현우를 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혈액에서 이상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 약물이 아닙니다. 누가 이 약을 복용하게 했습니까? 그 질문은 복도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모두의 시선은 민지에게 쏠렸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고 손은 힘줄이 솟아오를 만큼 꽉 쥐었습니다. 설명해봐, 민지야. 말해봐. 무슨 약이야? 현우 형 방에 왜 그런 게 있었던 거야? 민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니야. 그가 먼저 나에게 줬어. 그가 먼저 나를 해쳤어. 현우는 침대 난간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녀가 나를 유혹했어. 그녀가 먼저 나에게 줬어. 저는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한때 서로 공모했던 두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꿈꿔왔던 어떤 정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남자 환자 재킷에서 약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붉은색 약이 들어있는 약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제가 바꿔치기 한 약봉지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고 제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릴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그건 제가 어제 남편 옷에서 본 약입니다. 제가 물어봤지만 그는 얼버무렸어요. 오늘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발견하신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복도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현우에게로 돌아섰고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형이 내 아내에게 이런 걸 먹인 거야? 현우는 온몸을 떨며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나는 몰라. 민지가 원한다고 했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손에 쥐어줬잖아. 네가. 서정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너희 둘이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는구나. 그 순간 저는 수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서정 씨가 정말로 무너진 것입니다. 아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체면이 이웃들과 의사, 가족들 앞에서, 심지어 그녀가 항상 집에서 내쫓고 싶어 했던 제 앞에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이 마치 제 삶이 아닌 것처럼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난, 울부짖음, 책임 전가, 눈물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이 스스로에게 꽂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민지의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몸싸움 중에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현우의 옷장에서 봤던 서류 봉투와 똑같은 접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 수혜자 민지. 저는 글자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읽었습니다. 서정 씨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낚아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지야, 설명해봐. 어머니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거라고? 민지는 벌벌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인만 했어. 어머니가 시켰어.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나에게 하라고 했어. 엄마가 나에게 그 서류를 줬다고. 서정 씨는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닥쳐, 너희들 닥치지 못해. 아마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이 숨겨온 것들이 병원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자신이 항상 집에서 내쫓고 싶어 했던 제 앞에서 드러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 대신 다른 사람이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기를 원하셨죠. 오늘 어머니는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하셨네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서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휘말린 거예요. 저는 멈췄습니다. 동정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오랫동안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경멸당할 때 너는 구경했지. 내가 고통스러울 때 너는 웃었어. 이제 네가 고통스러우니. 내가 구경하는 게 공평하지 않니? 청취자 여러분, 그 순간은 고소함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병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도로 나섰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저를 만나야 합니다. 민지가 저지른 일은 이게 가장 더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를 만나면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민지가 또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이 더러운 그물 뒤에는 제가 아직 건드리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을 뿐입니다.